안녕하십니까. 아유, 공부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더운데 우리 선생님들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더위를 갖다 더 지져야 되죠. 민법으로서 자꾸 지지셔야 돼요. 뜨겁게 공부하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내년에 원하시는 결과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순해 가지고요. 국가고시에 이렇게 자격을 갖다 한번 취득을 하시면은요, 민법이 들어가 있는 다른 시험은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그 주택관리사를 다 공부하시지만 이 민법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을 갖다가 수집하듯이 몇 개 더 한번 따보세요. 수집하듯이.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관리사하고 민법 같이 따신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같이. 우리 관계법규가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 중개사보다 범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내가 조금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1차에서 하나만 하면 돼요. 부동산 학개론이죠.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문서 교재를 보면 58쪽에 제4장 권리의 객체, 여기를 갖다가 봅니다.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는 많은 걸 갖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워밍업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의 대상이죠. 자, 이 권리의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의 객체는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아주 많다. 종류가 많으니까 이 다양한 권리의 객체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는요, 민법 총칙에다가 물건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물건만.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 이 특허는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 정신적 창작물인데요.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권리도 사고 파는 거예요. 채권도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지식재산권도요, 역시 돈으로 대금을 갖다가 지급받고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갖다 만약에 사고 판다 그러면 권리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대상은요, 권리가 되겠죠. 권리. 그러니까 물건 말고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도표를 보면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대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의 객체 대상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많다. 많으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키포인트 보면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도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도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당권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요,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지지전 유저질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 민법전에 보게 되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 점유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갖다가 권리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책상 갖고 있고 의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은 현재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이 점유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본권. 기본이 되는 권리예요. 기본이 되는 권리. 그래서 점유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기본이 되는 권리. 그래서 점유의 원인이죠. 그래서 점유를 갖다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되는 권리에다가 본권이라고 하고,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될 수가 있어요. 제한물권. 소유권은 현재 존재하는,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은 그 물건을 갖다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어서 사용, 수익, 처분, 권 등 세 가지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물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물권.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고 하고,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 기능을 갖다가 일부 쓰지 못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제한물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한물권. 그래서 제한물권은요,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 글자가 네 글자니까 길어서 사자하고 숫자를 떼버리고 용익물권, 그러니까 용익물권은요, 지전이 있죠.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앞글자만 따가지고 전입니다.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은요, 이거는 사용수익을 못하죠. 사용수익을 못하고 처분만 하는 거예요. 처분이 뭐예요?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할 수 있는 거.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다 주지 않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권이 있어요. 조문 자체는요,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암기하기 좋게.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앞글자 따서 유저질 그러죠. 돈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넌 나쁜 놈이야 그러잖아요. 유저질. 그래서 이렇게 물권에 있어서는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걸 다가 둘 다 제한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전부 다 물건을 갖다 대상으로 하죠. 근데 요 저당권하고 질권 요 두 개의 물권은 약정담보물권인데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권리 가운데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요 물권, 요 두 가지 권리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는 등기가 되어 있고 받을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훌륭한 담보가 되는 거죠. 다른 권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민법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권리만 저당권에 객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권은 뭐냐? 질권은요,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경우, 동산 질권. 그 다음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말고 다른 기타 재산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권리질권이 되는 거예요. 권리질권. 자, 그래서 거기 도표에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원칙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어떤 권리를 갖다 채권이라고 하느냐? 채권이 뭐죠? 채권은요,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채권은요,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 대해서 해주세요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요, 보통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말고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법정채권 그래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권. 그다음에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건 법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되죠. 부동산을 사고 판다, 매매대금.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대로 대금 주세요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갑이 특정의 상대방 을에 대해서 행위를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해줘야지만 목적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대상은요, 상대방의 행위입니다. 이 상대방의 행위를 따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급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급부. 그래서 이 급부는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귀라고 하는 게 있고 부자귀가 있는데요, 자귀는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부자귀는요, 위반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면 자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뭐요? 이게 부자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금 1억 원을 갖다가 빌려주는데 매달 이자를 갖다가 50만 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자를 약속된 날짜에 주세요 그러면 자귀가 되고요, 이자를 연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자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자귀, 그 다음에요, 위반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부자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상대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요,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요. 일방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 우리는 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변동시키는 권리를 갖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성권은요,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해제하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상계하겠습니다, 면제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추인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부르고, 이러한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그 해제의 대상이 되는 법률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권의 대상은요, 형성권 행사 이전에 당사자가 만들어 놓은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을 깨뜨리는 채무 불이행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해지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계약 관계가 없으면은요 해지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사장님이 해지하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없어? 없으면 말고.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성권은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가 미리 존재해야 된다는 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형성권의 대상은 뭐예요? 해제, 취소, 해지, 상계, 면제, 그 대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항변권. 항변권은요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절. 상대방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이러한 사유로 못 해줍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난 못 해줘 이걸 했다 우리는 항변권 그래요. 그러면 항변권은요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 됐든 영구적 항변권이 됐든 일시적으로 거절을 했든 영원히 거절을 했든 간에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못 해줘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구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바로 항변권이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구권 행사.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나와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이거는 뭐요? 이건 정신적 창작물이죠. 정신적 창작물로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무체재산권 그래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지식재산권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취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식재산권은요 정신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권리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배타적 권리죠. 내가 디자인을 개발을 했다, 내가 특허를 갖다가 받았다, 내가 발명을 했다, 내가 소설을 썼다, 음악을 작곡을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는 것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는 것마다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고정화된 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딱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압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디스켓에다가 복사도 할 수 있고, CD에다가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은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민법상 물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거죠. 물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물과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권리의 사용 대가는 절대로 과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정신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권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을 때에는 그 사용 대가는 법정 과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인격권 나와 있어요. 인격권은 어떤 권리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나는 출생을 하게 되면 생명을 갖고 신체, 그 다음에요 성명, 얼굴, 초상권, 그 다음에 명예를 갖죠. 이러한 것들은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권의 대상은 나입니다. 나.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은 인격권의 대상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친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죠. 가족은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 가족, 혼인이 있게 되면 남편의 자격, 아내의 자격, 그 다음에 출생이 있으면 자녀의 자격, 부모의 자격, 이러한 그 가족 구성원의 자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친족권이 되고요. 상속은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은요, 적극적으로 재산이 있다 그러면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전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소극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냈다가 떠넘기는 게 있죠. 채무.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요. 나중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 제2장에 보면 권리와 의무가 나왔을 때 그 권리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대상을 갖다가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 창작물이 될 수가 있고 청구권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법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하죠. 권리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의 대상에 관해서는요. 민법 총칙에다가 오로지 물건만 규정을 한 거예요. 물건만. 그래서 물건만을 갖다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요. 총칙에다가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민법 총칙은 물건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는 거죠. 물건 말고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있어서 권리의 객체는요. 크게 4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2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건요. 물건에 관해서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게 있죠. 물건에 관한 물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의 정의 규정은요. 민법 제98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민법을 갖다가 만들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민법을 만드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요. 형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에너지 같은 것도 물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물건이에요. 이렇게 뜻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물건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을 갖다가 규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주인된 물건, 주물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종된 물건,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물. 그 다음에요. 원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원물. 그 다음에요.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개념만 우리가 정립하는데요. 부동산은 뭐 쉬운 거죠.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 보면 가정환경 조사서를 갖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50대 중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예금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거 있는 거 전부 다 체크해서 하잖아요. 그때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자, 그래서 부동산인 걸 고르면 아닌 걸 고르면 이런 문제 나오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및 정착물.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 바로 땅입니다. 땅. 이 토지라고 하는 건요, 필지로 나누어서 한 필, 두 필, 필지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쉽게 분리 해체하지 못하는 독립한 물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건데 쉽게 분리 해체할 수 없는 독립한 물건들이에요. 이 정착물 5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이 있죠. 건물.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법과 제도에서는 완벽히 토지와 완전히 분리가 된 독립한 물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땅,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토지에 건물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때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판단이 있는데요. 판단 기준은 설계 도면과 같은 객관적 기준, 물리적 기준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건축주의, 주관적 가치도 고려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에는 지붕의 재료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도면대로 공사를 갖다 진행하지 않고 그 지붕의 재료를 갖다가 바꿨다고 한다면 그게 집이 아니냐. 그것도 건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때 건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객관적 기준, 설계 도면, 물리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도 당연히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다 써먹는 거야. 다 써먹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생각으로서 사회 통념에 의하게 되면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그게 뭐죠? 기둥, 지붕,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바로 사회 통념이죠. 사회 통념에 의하게 되면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기둥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 지붕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 주, 벽, 채 요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 지붕, 벽 요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필요 없이 건축주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신축간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이름으로 보존 등기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기둥, 지붕, 벽 세 가지만 갖추면 그건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느냐.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된 게 있죠. 자, 이 명인 방법은요. 관습법상의 제도입니다. 내가 소유자야.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름표 붙이거나 울타리를 쳐버리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다가 내가 먹으로 또는 글자를 쓰는 게 있죠. 요걸 명인 방법 그래요.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수목의 집단. 자, 이러한 것들도 명인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독립한 부동산. 또 명인 방법을 갖춘 따기 전 열매가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이거 바로 작년에 나온 거죠. 금년이 아니고. 요 미분리 과실,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포도와 같은 거 이런 미분리 과실 따기 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름표를 붙였다, 울타리를 쳤다, 거기다가 글자를 써놨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소유권 표시한 것이지 등기, 등록, 대장, 장부가 없죠. 장부가 없으니까 명인 방법에서 공시가 된 것은 분명히 부동산으로 취급은 해주지만 등기, 등록, 대장 입수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갖다가 갚지 않고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갖다가 경매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특정 지어야 되는데 등기, 등록, 대장이 없으면 그걸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명인 방법에서 공시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당권 안 돼요. 자, 근데요. 임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목법. 이 임목법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서 있는 나무들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우리가 임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요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싼 나무들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소장님 되셨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비싼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잘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장님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에 관한 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갖다가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수목의 집단. 자,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가 한 수목의 집단도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부까지 존재하죠. 대장이 존재하니까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요. 소유권 표시도 가능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빌려 쓰는 양도담보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무 한 그루도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등기할 수 있다.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는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거 변리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명인 방법은요, 분명히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 이렇게 돼 있죠.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니까 한 그루 또는 집단이란 뜻이 돼버리고요. 임목법에서 등기를 했다 할 때는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권리의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데, 임목법이 이해한 것은 집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이죠.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요건은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수확기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농작물이어야 돼요. 이때 농작물은요, 단연생이 아니고 단년생이어야 됩니다. 이때 수확기의 농작물은요, 우리 판례가 확고하게 권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자기 땅에다가 심었든 남의 땅에다 심었든 그 원인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수확기에는 농작물은요,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작자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경작 재배 금지. 3개월쯤 있다가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경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배 금지, 이렇게 금지 편말을 붙여놨어요. 금지. 그랬더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배하지 말라고? 민법 시간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남의 땅에다가 멋대로 위법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경작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라고 배웠는데 한번 심어보자. 여기다 쪽파를 심어버렸어요. 쪽파를 심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쪽파가 약 60일에서 90일 뒤로 이렇게 다 자라게 되면요, 이게 이제 수확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계약 관계도 없이 지 멋대로 심어버리게 되면 이때 수확기에 있는 쪽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소유. 그래서 재배한 사람이 이 수확기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요, 재배자, 경작자는요,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이 부동산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의 권한이 없이, 계약 관계가 없이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멋대로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땅에다가 심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땅에다가. 내 땅에다 심어가지고요, 여기 쪽파가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요, 그러면 내 땅에다 심은 이러한 단년생 농작물은요,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에 부합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독립한 부동산입니까? 내 땅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겁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독립한 부동산이다. 뭔지 모르겠다. 네가 해.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권원 불문이에요. 내 땅에다 심었든 남의 땅에 심었든 해가지고 경작자 소유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관계 안 따져요. 자, 을이라고 하는 이웃집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쪽파를 갖다 심어놓고 수확기인데 거두어들이지 않고 수확하지 않고 이 토지를 갖다가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팔게 해가지고 밭을 팔아버렸어요. 밭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때 이 쪽파도 딸려가냐? 안 딸려간다는 얘기예요. 반만 가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우리가 권원 유무를 갖다가 불문하고 수확기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은요, 이거는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독립한 부동산. 요 5가지를 갖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것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고요. 이거 말고 콘크리트 사일로라든가 특별법에 의한 거,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건 그 사람들만 기억하면 되고, 우리는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토지 및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이거 말고 동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품권이라든가 승차권이라든가 입장권 같은 게 있죠. 자, 상품권 선물 받았다. 10만 원짜리 아니면 5만 원짜리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승차권, 그 다음에 놀이공원 입장권.
이러한 것들은 물건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이건 물건이 아니죠. 이건 종이장이에요. 종이장인데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으니까 무기명 채권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명 채권 증서. 이걸 왜 시험 문제를 내냐? 일본 놈들은요.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이걸 동산 물건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동산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독일법을 갖다가 60년 1월 1일부터 그 독일법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썼잖아요. 해방되기 전에 민법 시행되기 전에는 상품권이라든가 승차권이라든가 입장권은 동산 물건으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법을 갖다 바꿔가지고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은 동산 물건이 아니고 채권 증서가 되는 거예요. 채권. 그 다음에요. 여기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나왔죠. 주물과 종물. 이거 거의 매년 나옵니다. 왜 매년 나오냐?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맞으라고. 자, 주물이 뭐죠? 주물, 주인된 물건이죠. 주인된 물건이에요. 주물이 뭐죠? 그랬더니 주물럭이 생각난다. 그러면 밥을 안 드신 분들이죠. 오늘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가 사줘. 네가 사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먹었냐고 물어봐.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이 산소 공급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드시고 오셔야 돼요. 우유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김밥이라도 드시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이면 안 되고 그냥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거 좀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물을 갖다가 우리가 주인된 물건 그래요. 한마디로 주인이에요. 주인. 그 다음에 종된 물건 이건 종이죠. 그러면 주종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래서 종된 물건이 언제나 항상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된 물건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항상 도움을 주는 걸 우리는 종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텔레비전의 기능을 위해서 제공되는 리모컨 있잖아요. 그 리모컨을 갖다 우리가 종물 그래요. 그 다음에 배가 있고 마침 노가 있다 그러면 노를 갖다 종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물에 관해서는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많이 묻습니다. 금년도에도 나온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예요. 그래서 종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무거나 우리가 종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된 물건이 되기 위한 종물의 성립 요건이에요. 종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요 성립 요건. 매년 나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4가지 요건.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는요, 반드시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민법 조문을 갖다 보게 되면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공할 것. 이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요. 주물 이렇게 나와 있죠. 주물 이렇게 나와야지. 주물 소유자, 주물의 이용자,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제공되는 것은 종물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인된 물건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거기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공되는 텔레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호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콘도 그 종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인된 물건을 따라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요. 상용이죠. 상용. 여기 상이라고 한 건요. 언제나 항상이죠. 따라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절대로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물의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으면 종물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종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여기 용이죠. 용. 이 용이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종물이 되는 것이지 본질적 기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뭘로 보이세요? 예, 벌써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이요, 이걸 전자레인지 이런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고 온 분들이. 자, 이 텔레비전입니다. 근데요, 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떠받치운 비디오 데크장이라든가 장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갖다 이렇게 떠받치는 장식장 위에다가 텔레비전을 설치해 놨는데요. 이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딱 1년 내내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비디오 데크장은 텔레비전 요것의 종물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되죠. 왜? 텔레비전과 무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 효용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요 1년 내내 항상 제공이 되고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건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언제나 따라다닐 것, 그 다음에요 반드시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본질적 효용. 본질적 효용 기능과 관련이 있을 때 종물이 되는 것이지,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없으면 종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할 것, 이거 뭐요? 제공될 것, 제공될 것, 따라다닐 것, 이거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물과 종물은 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주물과 종물은 서로 독립한 물건일 것. 따로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존재하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체에 떨어져서 축조가 된 사랑채. 예전에는요 공동주택 아파트를 따 지었을 때는요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주거용 건물 따로 짓고 근데 공동 세면장 따로 짓고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따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때 본체에 따라서 지어진 공동 세면장이라든가 공중 화장실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종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고 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어야 된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본질적 구성 부분은요 한 개의 물건으로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건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마모가 돼가지고 앞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니까 사공이 노를 잘라가지고 그 앞부분을 갖다가 덧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노가 사라진 거죠. 그거는 종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적 구성 부분이라면 안 돼요. 서로 독립한 물건일 것. 그 다음에요 서로 도움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 우리는 장소적 밀접성 그래요.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여전히 종물입니다. 우리가 자물쇠라고 하는 게 있고 열쇠가 있는데요. 자물쇠가 주물이고 열쇠는 종물입니다. 지금은 번호키를 갖다가 많이 쓰고 번호용으로 된 이러한 자물쇠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열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이 열쇠가 있죠.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그 열쇠를 다 들고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 열쇠는 여전히 종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구적 이탈이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종물이 아닙니다. 한강에 배를 묶어 놨는데요. 노가 있어요. 근데 이 노를 갖다가 사공이 이걸 부산에서 카페를 딱 운영하는 사장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카페에 가서 그 노가 문지기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노는 돌아올 수가 없죠. 그건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 이탈은 여전히 종물이지만 영구적 이탈, 영원히 떨어진 건 더 이상 종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종물은요.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 자기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주물 소유자의 물건. 이게 금요도 나온 거죠. 그래서 전화교환 설비인데요. 이 전화교환 설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종물이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답을 못 찾겠네. 이런 현상이 있었죠. 타인 소유의 전화교환 설비 이렇게 돼 있었죠. 타인 소유니까 주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종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소유자 자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텔레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보기 위해 가지고 리모컨이 필요한데요. 리모컨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리모컨 자체가 안 보이니까 옆집에 우리 텔레비전하고 똑같이 그 집 리모컨 갖고 와야 되겠다. 그 리모컨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물 소유자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그 기능에 대해서 부속시켰을 때 자기 소유 물건일 때 종물이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갖다가 종물로 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즉 제3자에게 손해를 갖다가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 물건도 종물로 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 위주로 가는 거예요. 원칙 위주로.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종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원물은요.
만들어 주는 물건입니다. 만들어 주는 물건. 그다음에 과실은 뭐냐?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만들어진 물건.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닭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닭은 달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때 닭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법에서는 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물. 그다음에 달걀은 만들어진 거죠. 이걸 또 우리가 과실 그래요. 과실. 그래서 젖소로부터 우유가 생산이 될 수 있고 사과나무로부터 사과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니까 월세 임대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 과실의 종류를 갖다가 문제를 냅니다. 과실의 종류. 이 과실의 종류 만들어진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천연과실. 그다음에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정과실. 이거 아주 많이 냅니다. 천연과실은요. 이거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과실 그러면 권리가 아닙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물건이에요. 수취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요?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물건을 갖다가 우리는 천연과실 그래요. 그럼 여기 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법은 자연적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을 해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 용법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용법. 그래서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연과실. 채석장에서 얻어지는 석재, 사고 팔 수 있죠. 사과나무의 사과, 그 다음에 젖소의 우유, 그 다음에 어미돼지로부터 나온 새끼돼지. 이런 게 전부 다 천연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과실은 뭐냐? 법정과실은요, 이거는 물건의 사용 대가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물건의 사용 대가가 법정과실이기 때문에 권리의 사용 대가는 절대로 법정과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건의 사용 대가. 이때 물건의 사용 대가는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은 금전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는 거예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고 사용료를 갖다가 1년에 100만 원 받겠습니다. 이러면 금전, 이것이 차임으로써 법정과실이 되는데요. 이 돈이 아니고 쌀 10가마를 드릴게요.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이고 사용 대가 그러면 법정과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많이 냈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천연과실은 그럼 틀렸죠. 사용 대가 그러면 법정과실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정과실. 자, 그래서 권리의 기체는요. 요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예, 권리의 기체 이제 나머지는요. 쉬운 것들이니까 그건 본 수업에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63쪽까지 정리가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64쪽에 보면 제5장 법률행위를 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